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100명이 넘는 청춘이 영영 돌아오지 못한 그날, 2022년 10월 29일 그 비극적인 밤으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개시되었지만 유가족들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는 79번의 절박한 신고에 응답하지 않았는가? 누가 진짜 책임자인가? 유가족들의 이 절박한 질문은 3년째 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주요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있어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할까요?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KBS 열린 토론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송기춘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혜진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데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좁은 골목에 사전에 뭔가 조치가 있던 도대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 사고 자체는 불법 증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좀 구청에서 단속이 되면 좋겠고 지금도 가보면 뭐 크게 개선된 느낌은 안 들어서 불법으로 이렇게 거리로 이격돼 있는 건물들, 가건물들 이런 게 너무 많고 통로가 좀 좁다. 그런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 측에서도 그런 경찰 인력 배치에 조금 더 힘써서 이제 일정 거리에 뭐 몇 명을 둔다는 등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정립해 사후적 대응보단 예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최우선의 인력 배치 그리고 또 이제 출동할 때 뭔가 절차들을 조금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았고요. 지금 현재는 마무리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물론 진상규명이라는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상규명이다라고 무슨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이런 게 혹시나지 않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뭐 나서서 그 유족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뭐 밀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좀 그 진상규명이 100% 안 될지라도 유족들로서도 마음이 좀 괜찮아질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조금 더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송혜진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참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아드님을 잃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늦었지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유가족분들께 지난 3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요? 물론 지금 현재 진상조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 책임 소재가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즉 이태원 참사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으로 하여금 저희는 지난 3년간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시간들이었고요. 네. 또 그 현실의 벽이 정말 참 높구나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절망이나 그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여럿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연대해 주시고 하는 시민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전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부터 79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유가족으로서 당시 상황에서 지금 와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유가족이 되어서 이런 믿기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 대한민국의 재난안전관리 제도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한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라는 게 특정 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을 계획하고 마련하고 진행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나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업하도록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022년 10월 29일 왜 그날에는 그 현장에 밀집된 인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한 기관 공직자들이 왜 하나도 없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기간이라는 게 코로나의 방역 해제가 이제 해제되고 방역이 해제되고 첫 번째로 개최된 할로윈 축제였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사람이 많이 몰릴 거라는 거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런 위험 신고들이 끝없이 수없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관들의 공직자들에게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한두 기관에 한두 분이 아니 그 많은 기관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의 눈과 귀에는 왜 그날 그게 보이지 않았는지 그게 가장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사실. 네. 지금 와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왜 그날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안전은 없었는지 바로 이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기철 위원장님, 이 특조위가 출범이 됐습니다. 특별법은 통과됐었는데 그 이후 이제 대통령 거부권 또 예산 지연 등으로 늦어졌다라는 이유가 되는데 이 출범하게 된 과정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조위를 잘 모르는 또 국민분들도 계셨어요. 예,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식의 명칭이고요. 그 내용에서처럼 진상규명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이 두 가지의 소명을 안고 출범을 했습니다. 네. 작년 5월 21일에 의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넉 달 정도 그 위원 임명이 안 되고 있다가 작년 9월 13일에 위원들 9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 기관 구성을 위해서 시행령안을 바로 마련을 했는데 또 한 넉 달 지나서 이제 시행령이 드디어 공포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그 기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을 구성하려면 사무총장이 임명이 돼서 사무총장이 제청을 해가지고 위원장이 직원을 임명해야 되는데 사무총장을 임명하지를 않아가지고 또 국장급 국장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대통령 임명하거든요. 근데 네. 이 국장 두 분하고 사무처장을 임명을 안 해가지고 기관을 구성하는 데 좀 애를 먹었는데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획지원과장을 대행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임명을 한 게 4월 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말경에 국장과 사무처장이 임명되었고 6월 17일에 조사 개시 결정을 해서 현재 넉 달 정도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6월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다는 말씀인데 상당히 늦어지긴 했습니다. 지난 한 넉 달 동안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이태원 참사에 관련돼서 그동안에 그 국정조사도 했으니까 그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수사, 재판을 한 그런 자료들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나름대로 잠정적인 결론으로 택했는가 이 부분을 일단 취합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어쩌면은
하나의 가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과연 기각될 사항이냐 아니면은 이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걸 그대로 취해도 좋은가 하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고요. 좀 출범 자체도 늦어졌습니다. 내년 위원장님 6월까지가 일단 활동 시한으로 되어 있고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까? 내년 그 6월 16일까지 예. 일단 1차적으로 그 조사 기한으로 설정이 돼 있고 1년 동안 예. 그리고 3개월간 그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 16일까지가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활동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예. 다만 그 조사 활동을 3개월간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경우는 이제 9월 16일까지 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석 달을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도 3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연장을 많이 한다면 12월 중순까지 해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최대한 했을 때 내년 연말까지인데 지금 특조위 활동 그러니까 진상규명과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입니다. 네네. 가장 뭔가 좀 애로사항이 될 부분 좀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으로 예상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그 자료 협조가 안 됐던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는 계속 오고 있고 이미 와 있기도 하고 그걸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 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조사 활동 과정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을 해 주실 분들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있는 그런 어떤 가해적인 현실, 이 피해자, 이 참사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좀 공격적인 또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는 이런 데서 상당한 정도로 그 마음이 위축되어서 이 조사에 협조를 안 하려고 하거나 또 조사에 여러 가지로 그 거부를 하는 피해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사실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거나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좀 진술을 정확히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술을 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느냐가 일단 1차적인 관건일 텐데요. 위원장님, 이 특조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많은 분들이 대체로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태원 참사의 구조적 원인 이게 현장 인력의 대응 실패인지 아니면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종합적인 것인지 원인을 일단은 현 시점까지 조사한 내용 판단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국정조사를 하고 또 그 재판 수사하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잠정적인 결론들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그 인파 관리에 관련되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여기에서 이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당연히 어떤 그 재난이라는 관념도 약할 뿐만 아니라 컨트롤 타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던 그런 문제여서 어쩌면은 그 이런 인파 관리 문제에 관련돼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희미한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12구 당일날 뭐 이태원 파출소 또 뭐 용산 경찰서, 용산 소방서, 용산구청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일단 송 위원장님, 이 방금 전에 이제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 그 이제 곧 국가 부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좀 이렇게 일단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걸 뭐 어디 하나에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쩌면은 굉장히 여기저기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은 정말 그 우연히 모든 것들이 다 구멍이 난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청춘들이 희생이 되는 그런 참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그냥 어느 하나의 뭐 대통령실만의 문제다, 아니면 경찰만의 문제다, 소방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밝혀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그런 요인을 가진 참사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낼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더 책임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문제였는지를 이제 밝혀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특히 이제 참사 발생 직후에 보면 마약 루머가 유포됐고 또 그래서 그 마약 수사를 위해서 인력이 부족했다. 또 현장 통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상당히 좀 각종 내용들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어떻게 했다. 또는 뭐 용산구청의 대응은 어땠다. 왜 지하철은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되지 못했느냐. 자, 이런 뭐 혼선이 좀 더 피해를 키웠다. 이런 또 내용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뭐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특조위에서요? 지금 하나하나의 그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관련되는 역장이나 그 관련되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진술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 마약 관련 루머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많이 퍼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그 참사를 굉장히 키우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사실은 또 피해자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는 소지가 되었다는 이런 점.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그 증폭이 되고 또 확산이 되어갔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규명해야 될 부분 중 하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내는 게 또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유가족분들 사이에서는 송혜진 위원장님 이 어떤 점이 원인이었다라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난 3년간 여러 활동을 하면서 사실 초반에는 이러저러한 의혹, 지금 말씀하신 의혹들이 많이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했었는데요. 근데 3년여간의 그 긴 활동 속에서 어떤 특정한 원인을 이렇게 지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문이 좀 더 많아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진상조사가 진행 과정 중이라서 피해 유가족이 또 어떤 원인을 주목해서 이제 이게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 협의회에서 특조위 그 조사관 그 신청 과제를 9가지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제에 이제 저희가 납득할 만한 그러한 결과 보고서를 받게 될 수 있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조사관 분들이 좀 철저한 내용들을 제대로 좀 밝혀내는 게 중요할 텐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송혜진 위원장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혜진 위원장님 지금 조사관 분들은 특조위 내에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지금 그 전체 편제로 89명인데 그 중에서 한 60분 가까이가 조사관 네.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충분히 좀 조사에 숙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신가요? 경찰, 검찰, 소방에서 오신 파견된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조사활동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조사에는 나름대로 그 특화되어 있고 또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은 지금 이 사고의 책임을 묻는 곳에 경찰 또 소방 또 행정 쪽이 다 가 있습니다. 송혜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판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1심 선고에서 서울 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인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네. 유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아보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법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주의 의무 위반이나 인과성을 밝혀야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제한이 많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159명이나 되는 인명이 이제 목숨을 잃은 대참사라는 걸 고려했을 때 재판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을 해서 좀 적용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는 초기에 이 특수본의 수사 단계에서의 미흡함이거든요. 이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결국 그 특수본의 초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연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에서 과연 얼마나 그 수사 과정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검경 합동수사팀이 발족되기는 했는데 이제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는 그 이전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또 뭐 불기소되거나 불송치된 건 이런 건들을 좀 다 포함을 해서 전면적으로 좀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 또 송혜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심 무죄 판결의 이유 두 사람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송혜진 위원장께서는 또 법을 전공한 분이시잖아요. 법원의 판결 어떻게 이게 뭐 보시는지요? 과실이 있다, 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책임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요소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규범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규범적인 판단을 평가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안에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또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좀 더 적은 정보와 적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판단보다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어떤 원칙을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은 과연 지금 나온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일까? 결국은 그 현장의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고 그 위에 존재하는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송혜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잘못이라는 것을 했으면 이에 대해서 심판하는 법정이라는 것은 실정법만이 아니거든요. 형사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하는 도덕의 법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윤리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하는 윤리의 법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법적인 그런 징계 책임도 지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사람으로서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을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잘 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런 참사를 겪고도 뻔뻔한 이런 행태들을 보이는 이런 거라면은 도덕이 실종된 거죠. 그야말로 이런 그 도덕적 해이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들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형사법적인 책임 하나만 묻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데서 결국은 이 이 재판에서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달리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특조위가 그래서 지금 김강호 전 서울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이 항소심 재판을 1년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지 쉽지 않은데 네네. 이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보면 방금 전에 이제 형사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주체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재난 관리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특조위에서 그래서
좀 포괄적 책임, 광의 책임이라고 하는 관련 법적인 부분을 더 찾아보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동안에 그 특수본에서 수사한 결과 그게 그 사이에 또 다른 요소, 다른 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새로운 걸 찾아낼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을 기초로 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 재판의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다가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상태이고요. 예. 현재 그 주체자가 없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그 당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그 내용은 2023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는 그 자치단체의 그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사 이후에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자, 여하튼 이 송기춘 위원장께 가장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럴 겁니다. 내년 연말까지 최대 작동이 되는 운영이 네네. 되는 이 특조위에서 가장 밝혀내고 싶은 핵심 쟁점은 뭡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족 협의회에서 그 신청한 내용은 왜 이런 참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됐는가. 그리고 그 구조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적절한 구조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희생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저 멀리 다른 병원으로 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고 그러니까 가족에게 돌아오기까지 이 과정을 사실은 밝혀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참사의 전체의 과정, 그 예방과 대비 그리고 거기에 그 대응, 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대응, 그 다음에 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호 조치들 이런 부분에 전체의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지 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가능한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혜진 위원장님과 또 다른 유가족 분들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특조위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실 겁니다. 특히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이 요구되는 것 중에서도 어떤 점이 제일 좀 밝혀졌으면 꼭 이것만큼은 밝혀내 달라라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조위의 조사 신청 과제를 이제 9가지별로 주제별로 구분을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네. 네, 그 과제별로 저희가 우선순위는 따로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제에 이제 선순위에 대한 거는 가족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본인 이제 희생자들이 어떻게 내 품에 오기까지 그 인계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 그날 또 그 전날에 그 위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대비를 했는지 경찰 배치에 대한 내용 또 대통령실 이전과의 관련 내용 또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 하나하나가 다 12구 참사와 관련했을 텐데요. 저희들이 뭐 또 그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의문이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리본을 글자 없는 검은색으로 표현하라고 왜 그렇게 뒀는지 이것도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까? 아니 글자 없는 그 검은색 리본을 배용하라 이렇게 이랬는데 왜 글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글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또 하니까 그 글자 있는 것을 또 뒤집어 가지고 까만색만 나오게 하는 이런 식의 이상한 행태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밝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가족 들이 원치 않는 그냥 꽃만 갖다 놓고 아무런 위패도 사진도 없는 이런 식의 분향소가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명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장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세훈 시장에게도 묻고 답을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선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책임 혐의를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거기서 뭘 했는지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고가 올라가고 어떠한 지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물론 그 지금 갖고 있는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그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한 그런 면이 있는데 예. 그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법령에 위반을 했고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그 부분들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좀 진상을 잘 드러내는 이런 과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소환을 하고 네네. 그분들에게 진술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조위에서도 이 조사 대상자들 소환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그 교도소나 구치소 쪽으로 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희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한편으로는 특조위가 특정 정권의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기보다는 전체 과정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이뤄내는 본래 목적에 충실했으면 한다는 당부를 하셨는데 어떤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이기는 한데. 정치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가 거에 있으신 대한 겁니까? 우려도 네. 있었고요. 사실 참사가 발생하면 그 진상을 밝혀내는 과정이라는 거는 굉장한 다각도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책임 유무를 따지는 거는 일종의 수사 재판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직자들의 어떤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적절성 여부나 시스템이나 제도 전반에 대한 그런 책임, 적정인지 잘 진행이 되었는지 의무는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 기관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거나 자체 감사도 할 수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정권 하에서는 이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과정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 단 하나 이유만으로 거의 진행되지 않았거나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흡한 내용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특조위가 어떻게 보면 잘 발족이 된 거고 올해 6월에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 측에서 해야 될 모든 진상규명의 그런 짐들, 과제들이 특조위에 다 그냥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 특조위로서는 저희 유가족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짐을 좀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사실상 법률상의 특조위의 권한은 정해져 있잖아요. 특조위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거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죠? 진상조사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수사나 감사가 필요한 내용이 밝혀지면 그때 이제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특조위가 누구 하나 책임자를 처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유무를 갖고 이 특조위 전체의 진상조사 과정의 성공 여부를 좀 자칫 판단해버리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 검경 합동수사팀도 발족이 되었고 또 이번에 정부 합동감사 결과도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특조위에서는 좀 짐을 덜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 이제 특조위에서 원래 그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이 다각도에서 말씀하신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행정적 그런 법률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를 좀 구조적으로 큰 그림에서 좀 밝혀내 주십사.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손희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희진 위원장님께 이어서 여쭤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검경 합동수사팀입니까? 네네. 합동수사팀.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난 6월에 저희가 대통령과의 경청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경청회요. 네. 예. 그때 이제 이재명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게 특조위가 발족이 된 건 너무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예.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다방면에 말씀드렸고 그런 우려가 이제 잘 전달이 되어서 정부 측에서 그러면 지난 정권 하에서 진행되었었던 특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각들이 있으니 좀 전면적인 어떤 재수사를 위해서 새로 수사팀을 발족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게 지난 7월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사실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실시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팀이 또 발족이 돼가지고 이게 병행이 되는 과정이 이전 사례에는 그런 전례가 없어서 초반에는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과연 잘 각 기관별로 정해진 업무가 잘 수행이 될 수 있을까? 또 자칫하면 이게 좀 더 중복될 수 있거나 기관 간 경쟁이 된다거나 네. 이러한 우려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조위의 그 본래 역할은 그냥 그대로 쭉 하시고 또 수사팀은 수사팀 나름대로 그 법률적 측면에서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데를 이제 그거에 집중하시면 또 하시다가 또 자료 협조를 받는 부분에 수사팀에 이제 특조위에서 수사팀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뭐 수사나 고발하는 요청이 사안이 생기면 바로 수사팀에 이제 요청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더 속도가 있게 또 빨리 잘 진행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하자면 잘 협력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송희철 위원장님, 네네. 특조위는 강제 소환이나 압수수색 권한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물론 물론 동행 명령 정도 그것도 뭐 강제라면 강제인데. 예. 그러나 지금 어차피 그 조사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보다는 어떤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걸 특별히 한계로 이렇게 인식하고 예.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의 이 수장은 누굽니까? 검사입니까? 경찰입니까? 거기는 그 대검 형사부장이 그 전체 책임을 맡고 있고요. 예. 지금 서부지검의 그 부장검사가 그 팀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송기천 위원장님하고 상당히 이제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총괄과가 그에 대해서 그 협력 업무를 맡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또 가서 필요한 사항들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잘해서 네. 양쪽 기관이 모두 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라도 참 협력이 잘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송 위원장님, 송기천 위원장님. 네네. 3주기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나요? 예. 21일 날 했습니다. 21일입니다.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기자회견 하셨는데 정권이 교체됐어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12구 이태원 참사가 정쟁화됐지 않습니까? 아예 이 발생 원인 자체, 대응 이런 데 대한 평가 자체가 뭐 그야말로 뭐 정권이 나서 가지고 또 그 정권을 비판하는 이런 양상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런 그 책임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자칫 생각할 그런 우려도 있다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정권 교체가 되고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어도 이 책임 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미시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권의 교체 이것만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네. 국민들은 또 유가족 분들은 왜 2022년 10월 29일 그날 대한민국의 서울에 이태원에 안전은 없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남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송혜진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송기춘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혜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유가족들을 만나 이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직접 만나셨나요? 어디서 만나셨나요? 네, 대통령 영빈관이었나요? 예.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에서 만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특조위가 요구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근데 사실 더 궁금한 것은 이 참사가 있었던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 사과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요? 우선 지난 정부에서 저희 유가족들이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그런 요청을 수없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한 번도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대표격인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대통령님에게 어떤 사과나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또 어떻게 그거보다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좀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진상규명 과정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던 시간을 보내던 차에 그래도 새 정부가 바뀐 시점에서 정부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께서 저희한테 사과의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 유가족들이 그래도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실제로 정말 많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울기도 했었고요. 몇 분 정도는 오셨던가요? 많이 가고 싶었는데요. 좌석에 제한이 있어서 많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말씀하신 사과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변화를 저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 물론 경청회 이후에 이제 3,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른 감은 없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큰 재난 참사에 비해서 이런 진상규명 과정이나 뭐 피해 지원의 과정, 뭐 추모 쪽의 과제 이런 부분의 시작 시점이 너무 늦어졌거든요. 올해 다 시작된 거예요. 올해 6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새 정부가 바뀐 시점에서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송기춘 위원장께서는 사과란 미안하다가 아니라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안전을 향한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진짜 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후속 조치, 현 정부가 이제 시작된 지 4, 5개월 정도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건 훨씬 더 그 송혜진 위원장님 평가가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진정성 있게 그 정부가 뭔가 다른 그 조치들을 뭔가 달리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내고 있다는 점은 평가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유족이나 시민사회의 어떤 요청이 그런 조치들을 좀 더 가시적이고 좀 더 진정성 있게 만들 거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잘 돼가도록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왜 컨트롤 타워는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에 재난에 대응해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텐데요. 송혜진 위원장님, 3년이 지났지만 2차 가해가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유가족분들이 100건이 넘는 온라인 게시물을
단체 고소했다고 하시고 지난 8월 2차 가해 전담 수사팀도 신설됐습니다. 참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이러는지. 2차 가해가 사실상 유가족분들에게는 추가적인 트라우마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조치, 뭐 처벌도 있을 테고 뭐 다른 조치도 있을 텐데 뭐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2차 가해 그 특수본이 새로 조직되어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 신청을 받고 있는 거는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보고는 있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 이 수사 처벌에 대한 근거가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 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 3년 전의 일이고 그간의 그 긴 시간 동안의 그 일들을 또 다시 되새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특수본의 수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저희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네, 이런 처벌 조항이 좀 들어가게 개정이 된다면은 그런 2차 가해 수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예. 더불어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참사 초반에 주요 공직자들이 이 참사에 대해서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일종의 보면 사회로 하여금 2차 가해성 어떤 발언들이 확산하게 되고 재생산되는 그런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조위에서는 좀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손혜진 위원장님 정말 떠올리기는 싫고 이런 내용들을 두 번 다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내용인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2차 가해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댓글도 다 해당할 수 있고요. 또 기사 내용 물론 기사에는 그런 기사는 없죠. 근데 보통 이제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신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 기사의 내용과 이제 그 댓글의 내용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고요. 수사팀에서 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따로 이제 저희 특별법 개정도 같이 동시에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를 왜 갔느냐. 그렇죠. 오히려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 네.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불가피하게 접한 유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의 상처를 받으시는지요? 우선 저희 아이가 참사 현장에서 죽은 아이가 아니라 참사 현장에선 살아서 돌아온 아이였어요. 근데 현장에서 친한 친구 둘을 잃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잘못된 비방이나 뭐 그런 탓하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 이런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정말 크게 많이 화를 냈었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또 안 되는 가해 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송민신 위원장님, 특조위 산하의 피해자 권리 보장과에서도 2차 가해 이 실태와 이제 해소 방안을 연구 중이다. 네네. 이 다른 어떤 참사를 생각해서도 이런 연구는 제대로 될 필요가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혐오 발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네. 구조적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말씀을 주시고요. 좀 이걸 시간을 기다렸다 좋지 않을까. 적각 이 2차 가해를 행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인 이 조치를 좀 어떤 형태의 처벌이든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높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뭐 헌법을 연구한 연구자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언론의 자유에 상당히 좀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의 그 자유를 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독재 그 정권 하에서 그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이 됐는데, 근데 이런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말이
말이 통하는 것이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기초에서 그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진리가 채택되고 오히려 거짓은 사라진다, 여과된다 하는 이런 나름의 어떤 규칙이 그런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인데 말이 아니라 이게 말을 포장으로 한 어떤 칼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하나의 무기거든요. 네. 이게 말의 어떤 그 특권을 향유해야 될 그런 자격이 사실은 없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막 쿵쾅쿵쾅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그런 막 구호를 외치면서 중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있는 데를 지나간달지 이런 것들은 단지 언론의 자유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떤 관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이걸 또 악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말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엄격하게 좀 접근을 하는 것이 그 타당한 그런 영역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뭐 명예훼손이나 또는 모욕죄 이런 처벌들을 하는데 모욕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는 이제 그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이런 틀이 또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그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뭐 그 주체가 불명확한 이런 그 집단에 대한 혐오 범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 법률에다가 2차 가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예. 두고 이런 부분을 위반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처벌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뭔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송 의원님 재난과 관련된 거라면은 이런 참사와 관련되는 거라면 반의사 불벌죄 이 내용을 좀 배제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험한 말들을 하고 또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법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사자 간의 문제에만 맡겨두기에는 네.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3년이 지났습니다. 송혜진 위원장께도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 희생자도 희생자지만 498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위해서 이제 특조위에서 연락을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조사를 협조를 해줘야 이제 특조위 조사는 더 진전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사를 거부하고 아예 목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러한 데에는 사실 어떤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말씀드릴 그냥 저희들의 추측은 아무래도 트라우마에 관련돼일 것이고 그날 자체의 기억이 또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다시 이것을 그 기억을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사 과정이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그런 시선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피해자임이 알려졌을 때 그러게 거기 왜 갔어? 놀러 간 거 아니야? 이런 말들 그냥 무심코 했던 말들이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받을 상처가 두려우실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시간 자체도 3년이라는 시간 자체도 좀 지나버렸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3년 전의 일을 갖고 다시 또 나는 거기에 얽매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한편으로는 여기 특조위원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유가족들한테는 홍보의 부족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특조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원단이 또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데에서 좀 조금 더 지금 하셨던 것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피해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응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 잠깐 여쭤보고 송기춘 위원장님을 갈 텐데 지금 2022년 10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가족분들 중에서 지금 그 당시 다 하시던 일들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정상적으로 계속
본인이 하던 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히 저희가 수치화돼서 파악은 하진 않았어요. 파악은 하진 않았고 제가 다물에도 위원장이다 보니까 주변 여러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직장과 지금의 직장을 연속적으로 쭉 이어오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뭐 그런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그만두신 분들이 또 엄청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어떤 일상 자체가 불가능한 순간들이거든요. 참사 초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지의 특성이나 여러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거였고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근로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퇴직을 하셨다고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지금 공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일자리와 관련해서요? 뭐 치유휴직이라는 그런 지원 제도도 있고 일회성으로 생활지원금이 지난 5월에 지급이 되기는 했는데요. 근데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1인당 90만 원에 해당하는 유가족들한테 비용으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거라서 사실상 지원의 역할은 크다고 보지 않고 치유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만뒀어요. 근데 치유휴직의 대상자는 자영업자도 아닌 프리랜서도 아닌 근로자여야 돼요. 그리고 신청했을 때 당시에 근로 조건이 뭐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상자가 159명이면 유가족은 사실 그 몇 배가 될 텐데 실제로 치유휴직을 신청하신 분이 20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유가족들한테는 거의 잘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있는 지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송기춘 위원장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구청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 규정이 없다. 이게 아까 무죄를 받는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받았던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2023년에 이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이제 개정됐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지방에 아직도 많은 또 군중들이 운집하는 축제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돌발 사태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 몰랐는데 이 안전이라는 것이 그 공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도가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일단은 이런 다중운집 인파 관리에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인식이 조금은 확산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몇 가지 사례를 염두에 두고 그 사례에 관련되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 옆에 그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곳에 그 국제적인 공연들이 많이 열리고 그러는데 많은 국제 행사나 그 공연들이 열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파견된 그 소방 공무원께서 작년에 거기 관련해서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가면서 나름대로 그쪽 인파 관리의 어떤 변화를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하고 있는 거 있는데 조금은 개선이 되어갈 여지들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뭐 어떤 그 참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 나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방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강조합니다. KBS 열린 토론에서도 많은 이 참사와 또 많다고 이렇게 이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생기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송기춘 위원장님 특조위 차원에서 참사 재발을 위해서 반드시 이 제도만큼은 도입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그 어떤 제도를 어떤 식으로 권고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했고 아직 시간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우리 위원회 활동 그 끝날 때쯤 해서 말씀드릴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냥 그 어떤 제안이 제안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래서 제안이 현실적인 그런 제안이어야 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제안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모든 제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좋은 제안들은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제안이 그대로 제도로 만들어진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런 점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디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네. 송혜진 위원장님, 유가족분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5년째 보류 중입니다. 이 생명안전 기본법,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부터 요구됐던 내용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이 기본법이 어떤 내용이고 왜 꼭 이 제정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 유가족들이 그간의 3년 동안의 활동에서 느꼈었던 거는 이 참사의 책임을 있는 당사자가 정부였거든요. 근데 이 정부 안에 있는 기관에서의 재난안전조사가 과연 이게 얼마나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끊임없이 외쳤던 거고 지난 3년여간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저희와 유사한 또는 뭐 이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난들의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사회적으로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유가족들한테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어쨌든 큰 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쨌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그냥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 안에서의 진상조사가 그냥 바로 개시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내용이 생명안전기본법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참사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참사나 재난에 대해서 수습하는 것 가지고서도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빚는 것조차도 너무 소모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아까도 잠시 이제 송혜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별들의 집 아까 기억 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이 종로구에 마련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우선은 유가족들의 같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 또 희생자들의 사진들이 기억 배치가 되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시민분들이 이태원 참사를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여러 이제 추모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유가족들이 그동안 생각했었던 거는 이제 추모나 기억의 방식이라는 게 좀 너무 무겁고 슬프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기피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희생자들이 대부분 청년층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청년층의 그런 활기차고 희망차고 그런 밝음을 상징하는 공간이 앞으로의 기억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생각은 있습니다. 네. 뭐 유가족분들이 이제 기억과 또 이제 추모의 의미인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송혜진 위원장께 여쭤보면 가족들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근데 아까 이 경제적으로는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정신적으로 이런 뭔가 공적으로 상담이나 치유나 이런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제도는 있어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변에 저를 포함한 유가족들이 그런 정신건강 심리치료 관련된 관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저희가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2022년 12구 이태원 참사의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 혹시 어떤 추모 행사들이 열리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10월 29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10시 29분에 이제 광화문 북광장에서 추모 사이렌이 1분간 울릴 예정이에요. 네, 그 시간에 이제 시민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묵념
잠깐 해주시면 좋겠고, 예. 네, 사이렌을 울리고 이제 행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이번 행사는 아무래도 정부가 합동으로 진행 주최를 하게 된 행사인 거고, 또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 희생자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이제 여러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많은 시민들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송희천 위원장님께 마무리 발언 여쭤보겠습니다. 남은 특조위 활동 기간 시간적으로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네네. 어떤 역할에 가장 집중하고 싶으신지요? 저희들은 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하고 뭔가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그런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진상 규명이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태원 참사를 오해하는 또는 비방하는 그런 논거 중에 하나가 놀다 죽은 이런 그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기의 어떤 그 자유로운 행위에 기초해서 결과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네. 그러나 산에 놀러 가서 그런 사고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산에 대해서 그게 국립공원이면은 국립공원의 관리자들이 관리를 한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사고 났으면 결국은 그에 대해서 책임은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가 쪽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 것처럼 이 시내에서 일어난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게 개인한테 규칙될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사고라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위원회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관련돼서 제보를 해주시거나 또 여러 가지 그 권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희천 지금 1분 정도 시간 되는데요. 국민들에게 국가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국민보다 정부의 국가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흔히 몇몇 기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빗대서 신종재난이라는 문구를 종종 사용하시는 걸 봤는데 사실 한정된 공간에 인파가 몰려서 인파로 인한 밀집 사고가 일어난 거는 과거 아주 예전부터 일어났었던 사고입니다. 어떤 첨단 기기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고요. 매우 구시대적인 재난 사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상관없이 상급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그 업무에는 항상 충실히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요. 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으로 KBS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기춘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혜진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